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4주차 여러분 뵙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4주차에도 역시 6개 분량의 동영상을 30분 단위로 해서 여러분 학습을 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에 많이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클래스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를 한번 보셔야 되고, 또 레포트를 3회에 걸쳐서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 비중이 좀 높고요. 레포트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볍게 과제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예, 한 A4 용지 2페이지에 3페이지.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아마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주차, 8주차, 12주차 이렇게 그 기간 중에 배운 사항하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정리해서 A4용지 3페이지 내로 3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비대면 수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실시간 그래도 화상회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대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차, 12주차 두 번 걸쳐서 줌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1시간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그게 제가 띄워놨어요. 그래서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년에 해보면은 이제 딴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뭡니까 마이크 질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좀 장비를 잘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웹캠을 설치를 안 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진행되었던 어떤 미스테이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캠 장비를 좀 준비하시고요. 해가지고 그 시간에 클릭해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국제거래법 CISG, 그러니까 소위 비엔나 협약 관련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 협약은 이제 앞으로도 한 2, 3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뭡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 매매 거래 관련해서 중요한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코텀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형 거래 조건 요와 관련해서 한 2, 3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대금 지급 관련해서 UCP 신용장 관련해서 UCP 신용장 관련해서 또한 2, 3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국제거래와 분쟁 관련해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국제 분쟁 해결 관련한 법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쭉 매매 계약 당사자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느냐 실체적 여러분 꼭 우리 국제거래법 과목 아니더라도 법을 공부할 때 이 실체법 절차법 그래서 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신용장 되게 되면은 이제 은행이 당사자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은행이 또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이제 실제로 신용장 개설 의뢰인, 그리고 개설은행, 뭐 통지은행, 그리고 소위 수익자, 매도인이 수익자가 되죠. 대금직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매도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신용장 거래 관계에서 수익자, 이 법적 주체들이 이제 은행 망에 놓여 있는 은행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 이 UCP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지고, 그러면 그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국제거래 관련한 분쟁이 되고요.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상사 중재, 그리고 국제 상사 재판, 분쟁 해결을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운송 보험 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뭐 한 학기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 이제 대충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매매 거래 그리고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운송 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운송계약, 보험계약 관련한 법들이 있고요. 운송증권,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서류, 이런 것들은 소위 신용장 서류, 선적 서류가 되어서 물품의 목적물, 물품의 소유권을 화체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뭐 소유권과 등가의 관계에 있다. 선화증권 같은 그 소유권을 법상 소유권이 화체되어 있다 보고요. 보험 서류 같은 건 물품이 멸실되었을 때 이제 부부할 때 105% 이상 부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물품 멸실 물품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과 등가의 관계에 있다. 법적으로 선화증권처럼 화체되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등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 이게 이제 신용장 서류가 되어서 대금 지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게 매도인이 교부해야 된다. 소류 교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매매 거래는 이제 이 부분, 운송 보험이 하나의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매매 거래하고 다르다. 그것은 이제 해상 운송 같은 장거리 운송을 수반하고요. 위험, 운송 도중에 어떤 물품이 멸실훼손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이 통상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이제 이때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니까 이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관련한 법들, 특히 뭐 국제 협약, 뭐 헤이그 협약이랄지, 또 보험 관련한 영국의 국내 보험법이랄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대금 지급 관련한 신용장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논리상으로는 우리 교재처럼 그것이 타당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운송계약과 관련한 부분, 보험계약 관련한 부분, 또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매매계약, 우리가 지금 무역, 국제거래 이걸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매계약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적물을 매도인은 인도하고 이 매매계약의 본지라고 하죠. 가장 핵심적인 목적물을 인도하고 뭐 지난 시간에 매도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었죠. 이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과 상환으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장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것을 매도인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토록 해서 그 대금 지급을 이제 미리 담보받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게 그런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목적물도 대금 지급. 근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국제매매거래에서는 국내 매매거래처럼 목적물만 인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국내 매매거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너에게 중고책을 판다. 중고책 주고 돈 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 매매 거래에서 뭐 자동차를 저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수출한다거나 이제 목적물을 뭐 싣고 가서 그 해상 운송 구간 운송인 선박에 선적하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장이랄지 그러니까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선화증권 이런 그 목적물을 화치하는 성격의 증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선정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신용장이 개설되고 이 선적 서류라고 하는 서류들을 자신의 거래는 보통 통지은행이 이제 매입은행이 됩니다. 우리 이제 신용장 거래 관계에서 매입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입은행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국제매매 거래는 이 목적물 인도와 함께 이 서류 교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FOB 조건은 이제 목적물 인도가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CIF 조건, FOB 조건이 많이 이용되지만 더 많이 이용되는 조건이 CIF 조건인데 그 조건 하에서는 이 바로 서류를 제공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성격이 이제 서류에 의한 매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가 CIF 거래 조건 그렇게 그 성격을 규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CIF 조건 하에서는 이 서류 인도가 목적물 인도를 가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러한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뭐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IC법하고 인코텀즈는 이제 그 적용 범위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게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CIC법상 매도인의 의무가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그 반대 당사자 매수인은 어떠한 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와 관련한 CIC법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의무 중에 이제 서류 교부 의무가 있어요. 서류 교부 의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제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관계에만 의존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장이 개설되고 뭐 관련해서 이 서류 교부가 목적물 인도와 등가에 목적물 인도와 같은 본질적으로 그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거래 현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계약 제 34조를 보면은 뭐요? 34조 우리 교재에도 있죠.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에 뭐 CIF 조건, FOB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요. 신용장 거래를 하자.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대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선적 서류를 은행에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있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신용장은 누가 개설하겠어요? 뭐 우리 뒤에 UCP 보면서 막였습니다만은 미리 그 국제매매거래 구조를 보면은 이제 매수인 대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지급할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자신의 거래은행 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보통 보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 수출상이죠.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품만 보내놓고 불안하니까 신용장을 개설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용장이 개설됐다라고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런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Advising Bank. 개설은행은 Issuing Bank가 됩니다. 개설은행은 물론 이제 매수인, 저쪽 먼 나라, 다른 나라 상인, 그리고 그 상인이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보통 이제 은행은 물자 담보금, 신용장 개설에 관한 뭐 담보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독립된 어떤 잔고 이런 걸 뭐 유지해 하게 됩니다. 뭐 은행도 뭐 상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매수인이 내가 이제 이 물품을 살려고 한다. 이러한 액수로 이러한 액수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 신용장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요건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조건에 맞으면은 신용장을 대금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 물론 이 신용장 대금은 매매 대금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신용장 조건을 은행에 불러주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자는 매수이니까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시오. 그래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은 무슨 어떠한 선화증권 그리고 뭐 또 그 뭐 검사증명서 뭐 이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쭉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조건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서류 아닌 방식의 조건은 안 돼요. 서류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성, 그 사법, 상법, 상사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당사자 간의 신뢰,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상거래의 어떤 유통성, 상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바로 이거 그 제출된 서류만으로 이 조건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신용장 통일규칙, 그러니까 신용장에 관한 법이죠. 신용장 조건은 서류 조건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신용장을 개설하면은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는 사실을 이제 국제은행망을 통해서 매도인 거래은행, 보통됩니다. 이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신용장 법상으로는 우리가 이걸 통지은행이라고 불러요. 어드바이징 뱅크가 이제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해주면은 매도인은 비로소 목적물을 이제 선적하고 이제 뭐 선화증 또 보험에도 부보하고 뭐 해가지고
필요한 신용장 조건에 적시된 서류들을 갖춥니다. 쭉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그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장 없이 물품을 선적하고 컴퓨터 1,000대를 그냥 배에 싣고 보내버렸다. 매수인이 그거 받아가지고 띄어먹고 날랐다. 도망가 버렸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안심도 있죠.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고 이 조건에만 맞으면은 대금을 지급한다. 은행이 이제 일종의 보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제도는 이렇게 은행 보증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영미법상 특히 미국 법상 은행이 보증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법리상 어떤 설이 갈려서 안전하게 이제 신용장을 통해서 은행의 능력, 그 법인격 그리고 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능력 범위 관련해서 이제 학설성 다툼이 있어가지고 신용장 제도가 은행 보증을 대신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은행 보증이라는 독립적인 제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개입되는 위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 메커니즘에서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에서 정할 텐데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식에 따라서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도인이 교부해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 서류를 교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없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다. 예? 무슨 상업송장 복본 3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복본이 뭐 한 통만 이렇게 제시되었다거나 뭐 등등 또 신용장 조건에서 적시한 부보액 그러니까 보험에 이제 부부한다. 위험 관련해서 거의 대비하기 위해서 멸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 보험에 든다. 뭐 은행 보증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 이 신용장도 그 위험 제거한 방법인데 은행 보증이나 뭐 신용장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위험에 관한 어떤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주로부터 작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보험료를 통해서 대수의 법칙을 그러니까 확률이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영업이 이제 보험업입니다. 우리 보험업법 하면은 보험에 관한 보험회사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요건 뭐 등등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용장 조건으로 110% 그러니까 목적물 물품가액 110%뭐 120%로 할까요? 보통 통상 105% 하는데요. 특별히 이 경우에 120%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보험을 105%만 들었다. 그러니까 10억 상당의 물품인데 뭐 105%면 얼마예요? 15억하고 이제 100분에 10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0%를 들어야 되는데 105%만 들으면 액수가 뭐 적겠죠. 그렇게 해서 어, 받은 보험 증서는 그 하자 있는 보험 증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부적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시기까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제대로 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 미리 그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까지 서류상 부적합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매수인에게 불합리하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매도인이 그 정한 시기에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의 부적합을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허용하는데 매수인 반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비용을 초래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지 않는 한 그 시기까지 서류 부적합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 교부 의무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34 조항이 있고, 이 단서를 보면은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제 그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서류상 부적합도 취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정한 시기에 제대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이 계약상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계약 위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 서류상 부적합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한 시기 이전에 서류를 어, 교부하고 뭐 치유를 했는데 뭐 불합리한 비용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들었다거나 뭐 신뢰 하자 있는 서류로 인해서 뭐 상대방 매수인의 신뢰가 은행으로부터의 신뢰가 뭐 저하됐다든지 뭐 그런 손해가 발생할까요? 어쨌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에 있어서 이 손해배상은 최후의 어떤 구제수단이 된다. 사실 대륙법계에서는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을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특정이행은 지금 국내 거래에서조차 국내 거래에서조차 또 대륙법계 국가들에서조차 그렇게 자주 애용되는 그러한 구제수단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뭐 지금 그 매도인이 이 파산해서 나중에 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면 지금 현재 현물이 있다. 그런데 현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하에서 특정 이행이 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많은 경우에 지금 국제거래든 국내 거래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는 그 손해배상,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거래는 이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게 여러 문화적, 법적, 제도적 차이가 일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손해배상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요. 그래서 이 CISG법에서는 대륙법계 체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이행을 허용하되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법정지 법정지법
존중해서 꼭 특정 이행을 명해야 될 법정지 국내법이 꼭 특정 이행을 명하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특정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절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한 사례를 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좀 이해를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례인데요. 2000년도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거래가 있는 오스트리아 매수인과 독일 매도인은 중고기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기계가 유럽연합의 안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 이 오스트리아, 독일 있는 유럽 지역은 EU라는 이제 초국가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 EU는 뭐 유럽과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등등 여러 그러니까 그 통치기관 유사한 그러니까 국가 비슷한 어떤 통치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처럼 완전한 어떤 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레귤레이션이랄지 뭐 이런 룰이랄지 그 유럽 연합 차원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일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유럽 이사회는 국내 의회 비슷하게 정책을 입법하고 그럽니다. 그 안전 규정이 있어. 거래를 하려면 안전 규정 적합해야 되겠죠. 자, 매수인은 기계에 CE 마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장한 반면 매도인은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의견이 갈리네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나머지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매수인은 지금 하자가 있으니까 대금 지금 못하겠다. 매도인은 무슨 말이냐? 이 제대로 된 상품이다. 라고 해서